건축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장애인 엘리베이터 많이 꼭 넣어주세요. 네, 약간 기본값으로 요새 많이 오시더라고요.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시는 게 좋은데 안 넣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값으로는 안 보셔도 돼요. 뭐냐면 일단 장애인 엘리베이터 넣으시면 건축 면적이랑 건폐율 용적률 모두 안 들어가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게 그런 면적 산정 면에선 유리하기는 한데 장애인 관련된 규정을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장애인 관련된 규정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단차 없는 공간을 다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줘야 돼서 뭐 조금 레벨을 좀 층간 레벨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휠체어가 또 이동할 만한 복도 공간 면적을 또 할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어떻게 본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그만큼 추가적인 공용 면적을 계획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디폴트 값으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꼭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게 너무 작은 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넣는 게 제일 나아요. 그 안 넣는 필지의 기준은 한 50평 면적대 그 정도에서는 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최소 12인승부터 나오거든요. 12인승. 그렇기 때문에 12인승이면 꽤 커요. 이 엘리베이터 피트가 이 피트통 요게 1900에 2400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적으로 잘 보고 하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하 공간 가끔가다 이제 상가나 주거에서 주상복합을 하실 분들 중에 지하에 근생 계획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땅이 요렇게 있고 지하를 요렇게 이제 필로티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하가 완전히 땅에 묻혀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공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어떻게 햇빛을 이렇게 넣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뭐 썬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이기도 한데, 이게 문제는 요런 경우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요렇게 있고 한 요 정도 튀어나오는 거죠, 건물이. 예, 요렇게. 여기가 1m까지. 요러면 지표면 선정상 요거 지하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지표면에서 1m까지 뭔가 올라온 거는 건축 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연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 건폐율 다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 1m의 효과로 인해서 충분히 채광 통기가 가능한 구조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계단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휠체어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쓰는 거는 어려워요, 현실 조건상. 이거 계단을 안 하려면 이런 직선 램프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어디 돌려서 와야 되는데 이거 면적 하느니 그냥 장애인 안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장애인을 안 쓴다고, 요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적용 가능한 건 한 5층 정도의 그 꼬마 빌딩 그 정도에서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업종에 대한 MD 업종이 또 학원 뭐 이런 게 들어오는 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또 그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규정과 각각의 용도별로 요구되는 시설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또 장애인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축의 측면에서는 요거는 선택이다라는 것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주거랑 섞여있는 대안과 상가로만 이루어진 대안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임대료랑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올 상가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주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디자인하는데 길이 건물의 메인 디자인과 공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길을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남산 소홀계면은 여러분들이 땅을 찾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소홀로
고도 제한이 있어요. 마이너스 1.5m입니다. 이 소홀로 마이너스 1.5m 안에는 난간도 들어갈 수 없고 옥탑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정된 층고 안에서 이제 공간들을 배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단을 여러 가지를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계단 재료와 전체적인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계단을 막 강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색깔과 재료들을 막 썼다가 지속 가능한 재료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콘크리트의 특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공사를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건물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통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옥이라든지 대사관이라든지 통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토목 공사를. 이 어마어마한 공사가 됐고,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게 코로나 시국에 이제 공사를 진행해서 중간에 건설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한번 그 시공사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가치가, 건물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일체 타설에 대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체 타설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일체 타설은 뭐냐면, 골조 공사를 할 때 거푸집 사이에 단열재를 미리 넣어두고 단열 공사까지 한꺼번에 끝내는 나름의 공법입니다. 네.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나중에 단열재를 따로 붙여야 되는데 이미 골조할 때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체타설인데, 대부분 현장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세요. 저도 바닥까지 일체타설 하는 거는 알고 뭐 오케이는 해주는데, 벽에 일체타설 하는 거는 저는 계약서상에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시작합니다. 품질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어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들여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내 돈 들이면 각 부분에 대한 품질도 내가 챙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체 타설을 하게 되면 단열재 면과 골조 면이 만나는 그 부분의 품질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가 밀실하게 채워졌는지 곰보는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바깥에서 확인이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조가 끝난 다음에 창호가 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외장 공사, 외장은 단열도 포함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일체 타설로 하게 되면 요 단열이 요 앞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완의즉슨 제가 아까 이 공법이 뒤바뀌면 물이 새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죠. 이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 공법은 마감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개구부 주변에 그 어떤 방수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개구부 주변을 단열재를 다 떼내고 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이중 작업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하죠. 그냥 안 하고 그냥 폼만 채워놓고 끝내죠. 그러면 물새도 할 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얘들인데요. 이게 거푸집에 묶는 폼타이라는 겁니다. 거푸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푸집과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 여기 폼타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단열재를 관통해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얘는 나중에 타설이 완료된 이후에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망치로 쳐서 구부려 놓는다거나, 잘 잘라지지가 않아요. 잘라진다고 하더라도 단열재가 훼손된 상태로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 손맛을 타는 특성상. 그러니까 원하는 열적 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죠. 구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단열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양극단의 기후를 달리는 환경이라고. 그 양극단에는 당연히 겨울도 양극단을 달리기 때문에 겨울에서 실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원인은 단열이 어딘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100이면 100. 뭐 벌레 나오고 냄새 날 수 있어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곰팡이랑 결로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다 이런 데서 사실 출발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체 타설은 저는 절대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일체 타설을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거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항상 안내드려요. 왜냐하면
건물 다 져놓고 저도 욕먹기 싫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비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면 더 쌉니다 라고 해서 갔다가 피본 사례를 저는 옆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다 아는 이상 이걸 권장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지방에 가면 되게 많이 하고 서울에서 되게 많이 해요. 심지어 요 나름 성수에 디자인 예쁘게 한다고 지어놓고 다 설계해 놓고서 공법은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싸구려로. 그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에요. 디자인이 항상 이거는 건축을 보실 때는 구조, 그 다음에 방수, 단열, 디자인 이렇게 가야지. 근데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거꾸로 가거든요. 항상 구조는 어려우니까 모르고 난 단열은 잘 하겠거니 방수, 물 안 새는 거 이거 좀 민감하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양자가 아닙니다. 더 건축주가 되기로 한 이상 건축을 하셔야지 수분양자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체타설을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제가 용인합니다. 바닥 타설하는 거. 왜냐하면 이 천장에 나중에 이거 하는 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폼 타이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2층 필로티 바닥 그거 하는 거는 제가 용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용인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 타설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요런 게 이제 다 나온다는 거죠.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가 조인트가 밀실하게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로 콘크리트가 다 새 나옵니다. 아무리 그 사이에 테이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테이핑이 원하는 강도로 나오려면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청테이프로는 어림도 없어요. 정말 커튼월에 쓰는 그런 구조용 실리콘 테이프 같은 게 와야지, 이런 시중에서 파는 여기 테이핑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현장에서 그 말 듣고 나중에 한번 결과물을 보세요. 다 밑에 보면 새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일체 타설을 하면 단열재가 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근본적인 느낌은 오시잖아요. 단열재가 물을 먹으면 과연 제 성능을 발휘할까? 제 성능 발휘 못한다는 게 일단 결론이고, 일체 타설을 계획하는 도중에 비가 오게 되면 사실상 그 단열재의 단열 기능은 의도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죠. 단열재가 다 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그렇다고 현장에서 급히 보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타설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손맛을 타는 시스템은, 손맛을 타는 공정은 좋은 게 아니라고. 시스템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최소 단계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체 타설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현장을 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일체 타설을 하지 마세요라고 시공 조건에 딱 계약에 걸고 이제 협상하는 와중에 분명히 시공사 측 혹은 이제 싸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반박 논리가 나올 겁니다. 단열재가 단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골조와 아주 밀착해서 붙여야 되는데 일체 타설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콘크리트랑 단열재가 거의 화학적으로 붙어 있으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구현해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충분히 후부착 방식으로도 밀착해서 하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고, 그 밀착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밀착된 부분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단열 성능이 잘 나온다가 사실 건축공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의 시각입니다. 벽과 단열재 틈새에 서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단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후부착 방법으로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에서 다 그 방법으로 써야죠. 자본주의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일체 타설을 하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체 타설이 정말 유효하려면 일체 타설용 거푸집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단독주택 시장에서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공동주택 다가구 다세대 근생 몇 층 이상 올라가는 거에서 사실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타설은 하지 말자. 이거는 시공계약 조건 특약사항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감리까지 그냥 간다는 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계약 조건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단열을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보통 경사지붕을 하면 요즘 경사지붕 그래도 외단열로 도면이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다른 데를 봐도 시공도 외단열로 하는데 충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경사지붕도 내단열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경사지붕을 내단열로 하면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열애석 보시면 바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 여기 20도, 요게 영하 5도거든요. 보시면 요쪽이 9.6도예요. 결로가 여기서 생기면. 여기 보시면 딱 요렇게 돼 있죠. 골조 만나는 부분에. 그래서 요거를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이걸 결로 방지 단열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파트 외벽에도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열 손실은 있을지언정 결로만 안 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최소한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거, 단열재가 지금 모두 붙어 있죠. 일부분 석고보드까지 붙어 있습니다. 외부에도 단열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마감이 먼저 붙고 여기는 창호가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창호 주위에 뭔가 방수 처리를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수를 운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셀 수도 있어요. 이러고 운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몇십억 들이면서 운에 맡기고 싶으세요?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전 여러분들이.